일단 금융화를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이 부채 주역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금융화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투기 상품이 이제 상품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본주의 상품 세계의 새로운 측면을 차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되는데, 그 측면이 발표 중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토론 때 좀 더 예리하게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서동진 선생님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예술대에 계시고요. 발표를 20분 정도 해주십시오. 네, 서동진입니다. 방금 우리 모두가 지금 금융화된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들을 좀 유의하면서 이 금융화를 물신주의라고 불리우는 주제와 상관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세민연이 대표인 문재인 씨가 부채주도 성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야기를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니 해도 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로 대표되고 있는 이 부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냐는 자본주의를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고 그것을 대처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에 관련된 하나의 상상력이 스며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빚인가 아니면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얻고 있는 소득인가, 이와 같은 간단한 대립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요지인즉슨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 능력을 키워서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것이 이제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건 이제 두툼한 지갑 논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가계에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면 내수 기반의 성장 동력도 살아날 테고, 더 벌어서 더 쓰는 성장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통해서 만들어진 선순환이라고 불리는 것이 성장도 이루어내고, 또한 노동자가 혹은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인가 아니면은 일하는 자들의 소득인가. 꽤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을 가는 것도 같습니다. 이 빚부담이냐, 소득 감소, 경기 침체, 그리고 저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을 우리가 택할 거냐,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서 꾸준히 소득을 늘리면서 그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을 이룰 것인가. 이런 식의 이분법을 내세울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른바 금융화된 자본주의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꽤 괜찮은 대안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부채와 소득이 과연 그렇게 대립적인 걸까? 그 부채주도 성장에서 말 그대로 이제 경제의 살아있는 암으로 취급되는 게 부채인데, 이 부채가 소득 그 자체로 변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부채가 소득이 타자인 게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무신화된 부의 화신으로 군림하고 있고, 이게 금융화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대립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환상은 금융이라고 불리우는 살아있는 흡혈귀, 가장 기생적인 부의 화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소득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관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부의 기원은 노동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일하지 않은 채 이자를 통해서 부를 쌓아가고 있는 한중밖에 되지 않는 이 금융자본가들과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부의 기원이라고 갖고 있는 믿음, 즉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반당하지 않느냐, 이런 비극적인 플로트 또한 역시 존재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서로 공존하고 있고, 이건 사실 지금 자본주의를 우리 금융화된 자본주의라고 부를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불신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과 짝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환상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그 발표에서 이 금융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융화에 관련된 있는 분분한 논의가 있는데, 저는 금융화를 이 금융자본에 의한 노동자 및 가계의 개별소득의 수탈이다,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금융화가 단순하게 우리가 두고 있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과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소득과 노동에 대한 하나의
도덕적인 환상을 비롯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사회관계, 제가 크게 이제 근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치관계로서의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자본주의를 재조직하고 혹은 자본주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금융을 통해서 그 자본이 작동하는 시점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어 등장하고 있는 도덕적 환상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이 노동에 대한 숭배, 또 역시 이제 그럴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듣고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환상. 말 그대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 비판은 이제 채권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생한 폭력으로서의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관계로 그 사적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상상하고 채권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책의 상상을 대신하려는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금융화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변화, 현상, 단계, 국면, 운동, 이 모든 것에 관한 분분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논의들이 전부 다 일할 만한 가치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화의 추세라고 불리우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힐버딩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와 같은 금융자본과는 달리, 이 산업자본가로부터 노동자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 즉 이윤의 일부를 이자의 형태로 착취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자본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화라고 불리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소비되어야 할 임금을 이윤의 원천으로 수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금융화의 결정적인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안에서 이 금융화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일 텐데요. 사실 노동자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재생산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즉 소비를 통해서 사용가치로 전환되어야 할 가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를 가치를 나는 가치로 둔갑시키고 또 금융자본은 이를 수탈해 가는 거죠. 이런 이제 소득의 수탈이 외려 소득의 원천으로 이렇게 둔갑하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무신적인 뒤집혀지기,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금융화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품의 물신주의, 혹은 화폐의 물신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자본 물신주의. 제가 이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용어를 다루려면은 신용 물신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이제 팽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주요한 이론가는 라파비차스나 도스산토스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요. 라파비차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리스의 장관으로 취임해서 유럽의 트로이카와 맞서 싸우면서 그리스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 협상하는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데요. 이 라파비차스는 이 금융적 이윤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최근에 금융화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한국적인 동료인 도스산토스라고 하는 학자는 은행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최근에 금융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점이 아주 간단한데요. 거대 산업기업들이 신용의 원천으로서 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고, 말 그대로 자본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본들을 투자해 해야 되는데, 그때 더 이상 이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공개 시장에서 금융 자본을 얻거나 아니면은 유보 이득에 점점 의지하는 셀프 파이낸스라고 하는 자기 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10대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유보 이윤이 500조에 가까운 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가장 큰 경쟁인 문제여서 신임 최경환 부총리는 어떻게든 기업들이 이 돈을 풀어야 한다,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획기적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이 돈을 말 그대로 민중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뭘 절대 원하지는 않겠죠.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의 말 그대로 다시 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최경환의 이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이제 은행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위축을 겪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이제 은행은 자본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주거, 교육, 연금 등 이제 공적 공급이 삭감되는 과정, 줄어든 과정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경향인데요. 이때 이제 개인 대출로 방향을 전환하고 개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수익 원천을 찾으려는 것.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이제 선택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역시 똑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의 가장 거대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유통수단도 있고 지불수단도 있고 아니면 가치속도의 기능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유념해 두어야 될 것이 세계화폐의 기능일 텐데요. 이 세계화폐의 기능을 떠맡고 있는 달러화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지구화와 더불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와 더불어서 자본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상업은행들이 공개금융시장에서 이제 채권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아까 강민 선생님도 지나가면서 언급하셨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디리버틱스라고 부르는 파생상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이 종목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최첨단인 자기들 스스로 부르는 말로는 혁신금융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그 금융화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소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금융적 이윤을 수탈하는 것과 보다 확대된 금융시장 영업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 이윤이 원천으로 이제 개별 임금 소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행 대부는 기업 대부로부터 가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 및 모기지 대출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눠 보자면은 우리 두 개의 이제 신용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부채의 내용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확인되는 대안이지만 첫 번째로는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경기부양 정책의 그 하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회의적인 시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때 한 달 사이에 1조 원 정도의 부채가 더 늘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주택대출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좀 증가해서 2014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1,060조, 지금 한 1,100조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가계대출 가운데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근데 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윤이 어느 정도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은행원이 가지고 있는 이윤의 원천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최근에 가계대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그 수탈로부터 얻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실에서 나왔었던 자료 정도인데 이자 수익이 약 51조 627억 원에 이르렀다. 많은 정도예요. 만약 2014년 저희 상반기에 1,060조, 지금 약 1,100여 조 정도 되는데 이로부터 얻어들이고 있는 국내에 있는 은행업 분야에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을 제외한 상태입니다. 벌어들이는 이제 이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는 사실 학생들이 알려지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입니다. 대표적일 텐데요. 판매 신용을 비롯해서 흔히 이제 판매 신용이라고 불리는데 외상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방법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부적 소득, 저희들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있는 거의 2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내부적 소비자 전체가 대부분 다 이제 신용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빌린 돈과 예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의 합계가 가계신용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데 현재 가계 부채가 이제 1,060조 아까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이 445조 그 다음에 일반 대출금 및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이 277조 등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거의 이제 거듭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요. 더군다나 이제 판매 신용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업계 갖고 있는 다른 카드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현금 서비스라는 카드론을 통해 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고 또 수수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윤을 취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생계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득 낮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대출, 혹은 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생활이 가지고 있는 하반경제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소비 수준 유지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교 진학은 일반화되어 있고 이제 거의 모두 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죠. 거기다 정보통신, 교육, 의료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소비의 비중들이 계속 늘어날 때 이와 같은 형태의 판매 신용에 대한 의존도는 어마어마하게 증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구매는 최근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경쟁의 신인권 정도로 간주가 되어서 신용을 통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수탈로 여겨진다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겠지만 파이낸셜 컬처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재무문화
라고 불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변화들을 우리에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스타일로 나타나게 될까?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 공화된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에 관한 서사를 보자면 아마 이런 식의 그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입사한 지 만 1년이 돼가는 28살의 직장입니다. 고정급여는 300만 원이고 매달 100만 원을 3년 만기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유 자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손보험 7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0만 원, 용돈 35만 원입니다. 뭐 등등. 여자친구는 아직 없는데 5년 내로 결혼할 계획입니다. 서울 내에 빌라 등의 전셋집을 구해서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무상담에 대한 요구입니다. 자, 이거 어느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재무설계인데요. 이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만들어냈을 때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서사입니다. 자, 문화적 힘의 간섭이 이제 일상생활로 스며든 것은 금융화의 주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바로 이 자기를 상상하고 체험할 때 아주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이 금융화된 자본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TV쇼 같은 데서 인과적으로 금융화된 자본주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세대 담론이 폭발적으로 존재할 텐데 복지국가에 등장하고 있는 인과적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세대 담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혼, 육아, 노후 뭐 이런 인생 주기에 따른 변화를 이제 모두가 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소득과 부채의 흐름에서 깔끔히 옮겨 적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인생 흐름은 화폐의 흐름과 둔갑시켜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응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있는 불안감, 공포, 성취, 안전, 위기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심리적이고 이제 미적인 표상들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미래의 삶이 특히 이제 지출과 소비의 흐름에 모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재무상담 TV 토크쇼 같은 데를 보면 재무상담가가 흔히 이제 하는 것이 재무 상태는 뭐냐? 그 마음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흐름, 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심리적인 풍경으로 대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미적인 장면으로 번안되어 나오는 것.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재무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재테크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할지라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층이나 이 모두가 똑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설계를 의뢰하는 직장인 또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재무상담가의 대화 이런 데 등장하고 있는 숱한 회계학들 즉 재무적인 엄표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신화된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것은 배당금의 형태든 아니면 이자의 형태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이윤 즉 이와같이 분배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융적인 이윤의 원천이 바로 이윤이 아니라 바로 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의 현재 가치 그리고 이제 미래에 획득할 가치를 탈취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착취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착취라고 부른다면 이 익스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불리는 즉 수탈이라고 혹은 이제 라파비자스의 표현을 드리자면 소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금융 이윤은 이와같이 일부로서의 이자만이 아니라 소득과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스톡 이런 것을 수탈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실 노동자가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요. 임금제를 구매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사용가치를 실현할 때 사용해야 할 바로 그 화폐 소득이 있는데 이 화폐의 수익은 현재의 대출과 이자 지급 아니면 미래의 연금소득이나 기타 배당을 위해서 지금 당장 써야 할 돈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사용되어야 할 돈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용가치로 실현되어야 할 화폐 수익이 대출, 신용구매 수수료, 이자, 펀드 등을 비롯한 돈으로 이 대부자본 등에서 모두 흡수될 때 이게 이제 미래에 만들어질 소득으로부터 수탈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가치 증식의 결과를 서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고 가치 증식과정과는 상관없이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걸 이 노동자는 없는 것 같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크레디타리아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려고 할 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로 대표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한, 정의롭지 못한 세계로서의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특히 금융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이제 환상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울 텐데요. 저는 이것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 굉장히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공정한가이기보다는 그가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참조한다면 자본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현상하는가, 자본주의 자기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상하는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상품과 화폐일 텐데요. 그보다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온 이야기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부와 소득입니다. 자, 마르크스를 알고 있는 물신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상품의 물신주의 혹은 화폐의 물신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마르크스가 마지막 순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자본 물신주의, 즉 소득의 세 가지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신주의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물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과 화폐의 물신주의를 우리가 직감하기는 어렵지만 네, 1분 남았습니다. 예, 상식적인 인식 속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소득이라고 불리는 물신주의는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동으로부터 부를 얻어낸다는 거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때 사실 금융인가 아니면은 일하는 자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하는 자의 가지고 있는 숭고함, 노동의 가치 이런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노동으로부터 부가 나온다는 것은 전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동을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지 않고 노동으로부터 부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본주의는 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서는 왜 하필이면 노동은 추상적인 노동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이와 같은 가치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직되고 있는 자본주의 특징이 지금 금융화를 초래했던 것이고 바로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이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대처하려고 하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 정책의 상황. 첫 번째로는 반채권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말 그대로 순수하고 투명한 폭력으로서 자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비판하는 최근의 경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을 대신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래로부터 일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존엄 이런 것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윤리적 사회주의라고 할 만한 대안들이 이제 팽배한다는 거예요. 이 금융화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가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 삶을 압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물신주의, 제가 이렇게 있었던 신형물신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하는 시기인 것. 그 자본주의에 관련된 적대감은 극대화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비판을 지극히 곤란하게 만드는 시기가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물신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비판과 최근에 금융화되어 있는 경제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함께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는 정치를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게 이제 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화에 대처하는 혹은 금융화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지금 최근에 경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걸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